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경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다뤘죠. 이제 또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앞으로 수사의 전망들, 그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들,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에 예상되는 대응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핸드폰을 지금 검찰에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데 실패했지만 경찰에서 찾아냈어요. 그 정말 진짜 그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자기네들이 CCTV를 봤는데 창문을 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하루 만에 창문을 연 걸 봤고 또 던져서 주워가는 사람까지 봐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친정권 쪽 수사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그 휴대폰 가져간 사람은 이제 미리 전화를 했겠죠. 야, 지금 왔다. 너 밑에서 기다려라. 던지니까 가져갔겠죠. 그러면 그게 사실 법적으로 그거 증거인멸로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거니까 자기 범죄 증거 인멸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동기로 주워간 건지 진짜 행인인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가 되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핸드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은 이제 최근의 기록들일 텐데, 그 최근의 기록이라면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아마도 갈았을 테고, 그 이후에 뭐 그걸 가지고 또 여기저기 또 연락을 좀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9월 14일 날 본인이 설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는 10월 1일인가 그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뭐 부패 지옥 뭐라 그랬죠?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인가? 뭐 청렴 천국. 부패 지옥 청렴 천국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참 남 얘기하듯이 하는 그것도 참 재주야. 나는 나 뜨거워서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9월 27일 날 정영학 회계사가 그 19개의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리고 유동규가 29일 날 그 압수수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1일 날 체포되고 10월 3일 날 구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19개의 녹취록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게 막 보도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체포되는 그 사이에 이재명 캠프에서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 사이에 무언가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아마 휴대폰에 남아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체포영장 대응이 발부되고 나서 그 체포영장에 뇌물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캠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업자금, 개인적인 사업자금을 빌린 거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탈로 몰고 가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월 1일 그 전에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체포되기 그 사이에. 그랬으면 뭔가 먼저 대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구속영장에 뇌물죄가 포함된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사업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그 사이에 오고 갔던 얘기들, 말이 맞춰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고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 휴대폰에. 그 핸드폰이 지금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사실 그 전대에 있는데 그 전 거도 지금 누구한테 맡겨놨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보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내가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호해달라 이랬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보통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사인이다. 나를 버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 왜냐하면 고발사주 사건에서 김웅 의원도 6개월마다 핸드폰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럼 바꾼 거는 버리거나 이랬다는 건데 유동규 측에서는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는 밝히지 않지만 옛날 핸드폰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경찰에서 찾은 거에는 저는 약간 이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나 유동규 쪽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유동규가 하다가 뭐 어디에 투자하라 그랬는데 영화인지 뭐 투자하라 그랬는데 그 거절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만둔 거고 그 이후로는 뭐 사이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 전화에서 만약에 계속 통화가 있거나 무슨 문자가 있으면 내용에 상관없이 측근은 측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이가 틀어졌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거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만두고 바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거에 그 회사 자금도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5억이라는 설도 있고 8억이라는 설도 있고 11억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김만배한테 받았다는 거 그게 뇌물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대화들 얘기 속에 그 25%는 내 거다. 그 유동규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25%에 해당하는 700억을 어떻게 받을 거냐 현금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회사를 설립해서 받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녹취록에 남아 있고 그러면 이 유원홀딩스의 목적은 실제로 그 자금을 옮겨가기 위한 그런 그릇이지 않았을까 이런 그쵸.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사실 관광업에서 그만둔 것도 그런 거 있지만 이 공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게 왜냐하면 수익을 환수해야 될 때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지금 받아들여야 돼. 그걸 세웠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자금들을 옮겨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그만둔 걸로 보는 게 낫지.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어쨌든 그때 사이가 벌어졌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나가서 뭐 유원홀딩스를 만들었는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동규랑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유동규가 뭐가 있으면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건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설사 틀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14년,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사건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예컨대 원래 민간 개발업자, 이 토건업자들이 해먹으려다가 사실은 저축은행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해먹었다가 그거를 다시 그 민간 합동 개발의 형태로 그 이재명 씨 세력과 그 토건업자 세력이 결착을 해가지고 사건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 결과 뭐 공익 환수를 했다라지만 그 공익 환수한 부분은 사실 의미하는 게 거의 없고. 그 왜냐하면 민간 개발을 했어도 기부채무로 받을 수 있는 액수고 그 1,800억을 회수했다고 하나 그 돈은 결국은 뭐예요? 그 임대주택 그 부분을 팔아서 사실 원래 임대주택이 25%였는데 6%로 그냥 대폭 줄어들었 부분이 있겠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뭐 토지 쪽에서 한번 뜯어먹고 4천억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파트 개발 분양 시공 분양해가지고 거기서 또 4천억을 뜯어먹은 이런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거고 쟤네들은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재명 캠프에서는 잘한 거다. 우리는 공익 환수를 한 거고 나머지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초과 이득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나타난 거고 그 중에서 유동규가 뭐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일탈이고 거기에 대한 뭐 지휘권자로서의 책임 정도만 있다. 이게 이제 그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캠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일단은 왜냐면은 이게 지금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거의. 그렇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재명 캠프에서 어떤 작전을 펼 건지. 근데 뭐 정치인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지만 이재명 지사의 예전에 뭐 그 선거 캠프나 이런 데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 문제가 돼서 구속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런 개인적인 비리로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보면은 지금 성남의 분당 판교 이렇게 개발하는 것처럼 용인의 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용인 시장들이 역대 용인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굉장히 큰 이권이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뭐 좌지우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인 시장까지 연결이 되고 거기서 뭐 뇌물을 받든지 뭘 해가지고 되는데 지금 일단 그 이재명 캠프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거다. 뭐 많이 환수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유동규가 알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뇌물 먹었지. 근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설계했다고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참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캠프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재명 캠프에 이재명 지사한테 한번
그 솔직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 캠프 내에 그 내용이 공유가 된 건지 만약 그랬으면은 이게 진짜 이재명 지사가 모르고 유동규가 다 그랬으면은 그 안에서 배신감 토로나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유동규에 대한 그 비난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이제 토론할 때 잠깐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700억이 오고 가는 일들이잖아요. 이 700억의 실제 주인이 누구일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이제 김만배의 녹음 녹취록에도 보면 그 몫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 것이라고 하는 게 뭐 김만배와 유동규가 좀 아래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그 말 자체에서 그렇게 추론하는 거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유동규가 그 전체의 25% 4분의 1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를 이게 2015년 애초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애초에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몰랐을 리 없으셨을 거고 그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알아서 그 관광공사를 그만두게 한 게 그거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이익 환수라고 한 환수 제한 삭제 이런 규정이 애초에 그렇게 다 보고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성남 도계공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성남시청에 다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정관상이나 여러 가지 규정상에 그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700억을 둘러싼 그 죄와 돈 이런 그 선택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그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사이에. 일단 천화동인 1호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거기 이제 바지 사장이 있고 실제는 김만배 거다라고 했는데 다른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정민용인가 그 사람이 유동규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나한테 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회계사가 정영학인가? 정영학 회계사가 낸 그 녹취록에도 그 뭐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김만배 변명은 뭐냐면은 그냥 해본 소리다. 농담이다. 참 창조적인 창조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의 그러니까 회계사하고 이 변호사가 핵심적인 이 두 사람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유동규가 맞는데 그 유동규 전체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절반은 또 사실 그분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만배 씨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인허가권을 가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편의를 봐주거나 뭐 조항을 좀 바꿔주거나 했을 경우에 25%를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그 정액으로 얼마를 주던지 그냥 그러지. 근데 이거는 상당한 지분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게 인허가권을 성남시에서 갖고 있고 담당자가 그랬기 때문에 뭐 줬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했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거부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믿기지는 그러니까 않죠. 녹취록이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네. 녹취록이 제출이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이 네. 녹취록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밀고 가는 얘기를 것 하고 있는 같아요. 거예요. 네. 원희룡 지사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잘하더라. 네, 방송에 나와서 잘하시죠. 진짜. 아니 왜냐하면 진짜 일타강사로 해도 왜냐하면 본인이 그 제주도지사 하시면서 그런 개발 이권의 브로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접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나 실상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원희룡 지사 말씀하시기는 공정가가 10% 내지 15%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 사업에서 이득이 되는 거에 10 내지 15%를 전부 이 지사, 이제 원희룡 지사한테 떼주되 아무도 모르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여러 차례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좀 그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그 공기관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지. 10%는 받았는데 한 푼도 안 받았지. 한 푼도 안 받았죠. 근데 이제 25%다. 이거는 약간 세죠. 세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25%가 그거라면, 네. 그러니까 그 25%라는 게 이제 보통 10%라고 한다면 25%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무리하게.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편의를 안 봐줘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뭐 밥도 사고 이럴 수는 있는 건데, 그런 저 큰 이익이 나는 개발 사업에서 그게 10%가 관례라고 하면은 적어도 제공을 하려고 준비는 했을 텐데, 25%라고 한다면 특별한 뭐가 있는 거죠. 특별한 편의를 봐줬거나 그런 거 아닌가. 어떤 원희룡 강의가 딱 보면은 이제 가장 지금 현 상태 속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개연적인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게 입법, 사법, 행정 다거든. 보면은 행정은 이제 이재명하고 유동규, 그다음에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요 라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은 뭐냐면 성남시 의장을 또 매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저쪽 당 소속이었는데 이쪽 당으로 쓱 옮겨오고. 그래서 돈 앞에는 당적이 필요 없어요. 돈은 돈이지. 돈은 당적을 모르거든. 돈은 당적도 바꾸게 한다. 자본의 국적이 없듯이 자본의 국적이 없듯이 이런, 돈에도 당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남시 내에는 입법, 행정, 그러니까 사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이 이제 법조계인데, 이 법조계 인사들의 역할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미스테리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다 인허가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쪽만이지 네. 법조계 이쪽의 역할이 크지 않은데 돈은 받았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은 항상 대가가 필요하고, 내 대가고 뇌물은. 그럼 그 무엇의 대가인데 그 무엇이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그 퍼즐을 맞춰주는 게 사설 로펌이다. 그리고 그 사설 로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지사를 위한 사설 로펌이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수많은 그 소송들을 했고, 선거법 소송만 해도 뭐 1심, 2심, 3심 뭐 환송해가지고 거기 변호사들 선임한 거 보니까 자료 올리셨던데, 뭐 엄청난 법무법인들 뭐 김앤장에다가 LBK인가 뭐 LKB에다가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덕수회라고 하는 두 진보 진영의 거두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거기도 좌우를 안 가리키는 것 같아. 김앤장부터. 법조에서는 제대로 하려면 양쪽 다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뭐 제품부가 올라올지 모르기 네. 때문에 변론을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게 전관이잖아요. 되게. 그렇죠. 전관 이런 부분이고, 그걸로 정말로 무죄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그 변호사들 딱 보면 20명인데 사실 그 한 사람 자기가 3억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사람한테 가는 돈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정도 되고 변호사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3억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하고도 물론 뭐 동의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정도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사실은 화천대유에서 그런 변호사들을 다 그렇게 고문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이렇게 했고 이거랑 관계가 없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했다, 이 얘기를 해야죠. 예. 지금 드러나고 공개된 이름을 올린 그런 변호인단뿐만이 아니라 뭐 강찬우 그 이제 권순일은 이제 대법관이니까 약간 뒤에 등장하셨을 수도 있고, 강찬우 검사 출신의 변호사나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이런 이런 곽상도 이런 분들이 전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검찰 단계에서도 이미 그 뭔가 이분들이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태용 변호사는 제 연선 동기. 연선 동기세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오늘 강찬호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해명을 올렸더라고요. 예. 이제 자기는 그 이재명 지사 선거법 사건은 했는데 그거는 돈을 받고 이제 영수증을 줬고, 화천대유는 김만배를 원래 알아서 자기가 3년간인가 법률 고문을 했는데 매달 몇백만 원 수준의 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거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액수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지금 뭐 50억 클럽 얘기가 나오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들도 바보는 아닌데 50억 내지는 뭐 그 정도 금액의 제안을 받으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내가 변호사인데 그 어떤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그 법률 고문 같은 걸 맡아달라면서 내 자식도 취직시켜주고 엄청난 금액을 주면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특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뭐 따님도 거기 취업하고 뭐 저 아파트도 싸게 분양받고 막 이랬으면은 거기서도 뭔가를 알 가능성이 있죠.
그냥 두 가지 가능성일 것 같아요. 그 재판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화천대유의 사업 자체에 대한 방패막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은 특히나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남욱 계열하고 처음부터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라 남욱 변호사가 법무법인 강남이고 강남의 대표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같이 들어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화천대유의 5필지를 그 받아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이 분양 대행사가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이라고 하잖아요. 그 친인척이 한테 이 화천대유에서 김만배가 뽑아낸 그 현금 473억 중에 100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 그 100억이 또 어떤 그 화천대유 분양서 그 관련된 처음에 계약했던 업체의 두 군데에서 계약을 완전히 해지시키고 원금 상환하는 거, 원상복귀하는 거 20억이었는데 원래는 이거를 100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업체한테 갔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20억을 집어넣었다가 100억을 가져갔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뭔가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설 로펌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일해주는 것도 있지만 네네. 또 다른 한편은 자기들 그렇죠. 방어용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본인들의 사업이자 화천대유 사업의 방패막이자 또 그 재판과 관련된 좀 다용도였을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껴있으면은 그분들은 사건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지금 녹취록이라는 게 김만배 쪽 주장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의 얘기에 따르면은 나중에 그 수익 분배를 가지고 다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나온 대로 진짜 유동규가 25%를 받고 뭐 700억 얘기가 나오면 변호사들은 아니 미쳤냐. 그 인허가 해준 공무원한테 700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무슨 분쟁이 있거나 하면 변호사들하고 의논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스토리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지금은 일단은 그 환수 조치, 예. 환수 조치를 갖다 개발 1팀과 개발 2팀에서 공이 올렸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잘린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고 그걸 누가 했느냐. 뭐 누구나 다 알죠. 이제 유동규인데 검찰에서는 아마 그 증거를 좀 찾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유동규 혼자 할 수 있느냐. 그 위에 이제 분명히 사실 뭐 듣자 하니까 유동규 씨가 그렇게 명민한 사람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짤 수 있는 머리를 가지거나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정진상, 그 위에 이제 이재명까지 올라가는 그 라인을 하나 밝히는 게 있겠고. 개발 사업 전체가 이게 그 개발 사업들의 전문 변호사들이 쫙 포진된 나북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들을 그리고 또 이 이재명 지사 자체가 성남의 리모델링 사업들을 계속 자문해주면서 유동규하고 그다음에 사업 그 팀이 바뀐 그 팀장도 그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법망들을 어떻게 피해가거나 어떤 걸 이용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삭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는 뭘 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행동대장인 거죠, 그냥.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대장이고, 막무가내로 막 몰아붙이는 게 그 사람 특징이고, 그래가지고 해서 인사 문제 뭐 일으키고, 막대 잘랐다가. 자르고. 막 예. 이렇게 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비. 그야말로 장비. 장비였어요. 네, 그야말로 장비죠. 네. 네. 그 변호사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누가 와서 설명해주면 모르지만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하는 건 모르는데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서 오래 변호사를 하면서 그쪽 일들을 또 하셨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거기에도 갔었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사진들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알았을까? 진짜 유동규가 만약에 지금 지분을 25% 받기로 하고 700억을 받기로 하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어느 선에서 끊을 수 있을까? 나는 몰랐다. 이 얘기를 할 텐데 참. 그러니까 사실 700억 이런 거, 25% 이런 거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혼자 먹기에는 좀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이 크죠.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사실 이게 시장 보고 사항이고 결제 사안인데 이걸 지만대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그 대가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축제를 하거나 이런 욕망이 아니라 권력 의지거든요. 그렇죠. 거의 마키아벨리스트로서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용도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 자금이죠, 그게. 그렇게 쓰였을 거라고 이제 수정을 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합리적인데,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그걸 얼마나 밝혀내느냐, 밝혀낼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 2015년 그 사업 초반부터 25%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유동규의 몫이라고 다들 양해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시장한테 가서 따지거나, 아니면 유동규 몫은 누구 몫이구나, 다들 양해가 되어 그러니까 있거나, 비즈니스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상황이었겠죠. 둘 중에 네. 하나예요. 네. 아무도 이 막 지금 성남시에 들어온 담당 공무원한테 700억 뭐 25%씩을 안 줄 테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 몫이라고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시장에 엄청난 그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한다. 그러니까 뭐 무슨 초과이익 환수 조항 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전혀 뭐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이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나보고 준 거라고 하던지, 아니면 나하고 엄청난 측근이라서 준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기가 쉬워서 참 변명하기가 어렵죠. 네. 어쨌든 뭐 지금은 못 먹어도 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비행을 배울 때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막 활주로를 다니잖아요. 네. 근데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어떤 특정한 지점을 딱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예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가면 거기서 멈추게 되면 이미 사고가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잡아떼기다. 네. 그건 철저하게 저 개인의 문제고, 나는 몰랐고, 나는 정말 이 공익환수 디자인만 했고, 나머지는 저놈들이 다 한 거다. 이렇게 잡아떼면서, 또 하나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알았으면 부패한 거고, 몰랐으면 무능한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택하고 있거든요. 나는 여전히 유능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신화 만들기가 되는데, 이 신화 만들기가 지금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최민희라든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성공한 전태. 성공한 전태일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한겨레가 성한영인가 쓴 거 보니까 얘가 언제부터 도덕적인 사람이었냐. 원래 대중들은 말이야, 이 사람 능력을 보고 좋아하는 거고, 그 능력 있다 막 또 이렇게 치켜 올려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의 능력, 성공이다라는 게 사실 이게 삼풍백화점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부도덕하다는 거는 뭐 욕설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무슨 음주운전이라거나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쓸 수 있는데, 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더군다나 부동산이 지금 그렇지 않아서. 근데 아직까지는 경선 와중이라서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쨌든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11월 초가 돼서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가 나오고 하면, 그러면서 지지율 차이가 나면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이게 그 사이에 수사가 끝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털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면 사실 반전하기가 어렵죠. 그 이재명 최민희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제가 어떤 컬럼을 좀 쓴 게 있었는데, 이재명의 힘은 그 불우한 소년공의 성공 서사에서 나온다. 이재명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이 그 여러 가지 욕설 파문이나 이런 것도 불우한 환경 속의 가족사들에 대한 어떤 연민으로 돌파가 됐고, 그리고 그 이제 형의 그 강제 입원, 이것도 오히려 청렴함, 그 형제에게도 그런 인사에 개입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무자비하지만 청렴한 이미지, 이렇게 다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허구성에 드러나는 여기서 다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장동 사업에서 이게 다 와르르 왕창 무너진 것 같아요. 나도 그걸 믿었거든.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옹호까지 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아니면 나의 입장에서도 뭐 형이 막 자꾸 인사에 개입하려고 그러면 그 당연히 쳐내는 게 공직자의 올바른 입장이고, 거기다 싸움이 났는데 형이 갑자기 어머님한테 가서 그런 말을 했다면 나도 열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용서가 됐는데,
지금 딱 나가 처음엔 그랬거든요. 형이 계속 민원을 올리는데 막 100건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도 이것도 정상 아니잖아. 그렇죠. 저 인사에 개입하려 그랬다 그러면은 벌써 아 형도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그렇게 많거든요. 그렇게 근데- 받아들이죠. 예. 근데 그게 다 비공개였는데 이번에 다 공개가 됐거든. 근데 그 내용을 다 보니까 너무나 멀쩡한 제대로 된 합리적인 지적인 거고 그 중에 인사에 개입했다는 게 바로 유동규야. 유동규죠. 예. 그러니까 유동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건 다 깨지는 거죠, 이제. 유동규를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자기 측근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런 사고를 쳤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형님이 올바랐던 거고 그렇게 올바른 지적을 한 형님과 싸우고 세상에 유동규가 더 좋은 거야. 가족보다. 가족을 버리고 유동규를 택해서 이 사고를 쳤단 말이지. 그리고 이 형은 뭘로 했냐면 정신병원을 보내놓고 그러다 김사랑 씨까지도 정신병원을 보내놨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배신감과 불안함이 사람을 점점점 그렇게 그 극단까지 몰고 가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재판 기록 1심을 보니까 그 이재선 형님이 가족이랑 같이 해외 여행을 터키 여행을 갔다가 어디 혼자 이제 좀 약간 다툼이 있어서 가족들은 먼저 귀국을 하고 어디 혼자 러시아로 막 가겠다고 해서 그게 다툼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러시아에 갔다가 며칠 있다가 나타났는데 이가 군데군데 다 빠지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아가 군데군데 뽑힐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을지 참 그것도 그건 모르겠는데.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재명 도지사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구설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분 있잖아. 시장실에서 이런 분. 그리고 옛날에 그날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그 파타야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 파타야 그건 뭐, 살인 사건에서 예. 이미 공개가 됐기 나왔던 때문에 거죠. 조폭과 연결이라는 거. 근데 네. 굉장히 흔하다 그러더라고. 내가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뭐 지방의 어느 도시에 가면은 시장실이 있는데 시장실이 원래 벽이었잖아. 근데 벽이 갑자기 유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조폭이 와가지고 시장에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짓을 못 하려고 이제 보이게. 다 보이게. 예. 근데 이런 게 뭐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조폭들이 선거운동을 해준다라는 거죠. 조폭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폭한테 딱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끌려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비리 사건에 연루되고 이런 일들이 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사실 뭐 성남에 좀 있었고 요번에 그게 이제 뭐 은수미 시장이 이렇게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은수미 시장도 물려받아서 똑같은 요번에 문제가, 똑같은 예. 문제가 기사들, 걸렸던 예. 거고. 그리고 그때 코마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성담 FC에도 후원하고 이랬던 그 국제마피아 조폭 조직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가처분도 내고 그랬는데 전부 다 그 알쪽이 승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이라든가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이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위험 이게 수위를 너무 얇게 높아요.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한 번 깨지면 그 이재명의 그 서사가 다 깨지거든요. 깨지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이게 지지율이 조금 가라앉고 또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윤석열이 됐건 홍준표가 됐건 국힘 쪽에도 이제 뭔가를 얘기 해가지고 쌤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서사 자체가 깨져버리면은 참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단군 이래의 최대 비리 사건인데 이게 그동안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냐. 단군 이래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 그러니까 자기들의 비리를 공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이런 선전 능력을 가진 게 사실 이재명이고 그 환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700억 뇌물 약속한 게 사실이라면 과거에 이제 무슨 전두환 노태우 그런 사건 아니고 그냥 어떤 진짜 개발 사업에서 뇌물 받은 거로는 거의 단군일에 진짜 최대죠. 이런 금액은 없잖아요. 네. 예. 계속 얘기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또 거기는 재벌들한테 뜯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민들한테 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통치 자금이니 뭐니 또 뭐 그러는데 이건 정말 한 도시에서
개발 사업 뭐 편입해줬다고 하는 거로는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그럼 백현동 아파트는 얼마냐?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거야. 네. 백현동 나오고 또 여기 뭐 위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현덕지 그다음에 경기도 와가지고 특히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개발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 하나 하나를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일부는 벌써 이 팀들이 벌써 붙은 흔적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계속 퍼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겠네요. 이건 계속 재밌을 거예요. 재미 이게 저 재미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오징어 너무 게임이라는 참담한 것 게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그 뭐죠? 누가 그 김경림 회계사가 그랬더라고요. 그 아수라인가? 그 영화라면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옛날에 그 아까 공정가격 얘기했는데 검사 시절에 이제 뭐 그 당시 공기업에서 공사를 주면 공정가격이 10%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를 커미션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 커미션을 준 업체의 장부를 우리가 압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그 사업에서만 받았을 리가 있냐. 딴 사업도 똑같이 10% 아니냐.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를 또 하나 찾으면 그 업체가 이 공기업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저 공기업에서도 했는데 거기는 안 갖다 줬냐.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이거보다 진짜 거의 진짜 줄기 고구마가 덜. 여기 그 개발 사업 전체가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변명을 해야 되고 조리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는 얘기들이 좀 황당하잖아요. 막 누가 봐도 지금은 이상하죠, 진짜. 뭐 이상하게 막 이상한 말, 조리가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니까 지가 막 나서가지고 내가 잡겠습니다. 뭐 환수. 그러니까 사실 뭐 환수하겠다는데 그 청렴 청렴 서약? 청렴서약? 이게 뭐 법적 강제력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나요? 원래 이게 범죄 수익으로서 검찰에서 환수할 수는 있죠. 안 되죠. 이거 계약상으로 다 돼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만 한 얘기를 지금 하는 하나만 거죠. 한 이제 얘기 한다고 봅니다. 배임 수중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 수익의 환수 대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법령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아니 검찰에서 하는 그리고 거고. 만약에 그냥 뇌물을 행정조치로 그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 그 권한이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아니요 돼요. 전혀.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하겠다는 거는 저 정확하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니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예. 아니 계약을 무효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미 다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사람들 분양까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계약을 지금 바꿔서 니네가 이익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더 다오. 이거는 안 되는데 이 그 이제 진행을 하는 도중에 법을 어기거나 하면 안 되는데 니들이 유동규한테 뇌물을 갖다 줬으니 이익을 우리가 무효로 해가지고 다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경기도에서 그 성남시에서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전혀 그렇죠. 다른 그것도, 문제죠. 네, 그것도 다른 문제죠.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수습도 하겠다 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유동규 자체가 성남시 사람인데 왜 그 책임을 다 업자들만 지고 그걸 다 성남시에서 먹어야 되는지 그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항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분 하여튼 이재명 씨 그 잔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패턴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걸 분석하는 글을 좀 써가지고 어떻게 프레임 전환하고 어떻게 구라를 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유동규 가지고 형님이 인사에 개입했다 그런 거라면 정말 저도 넘어간 거거든요. 그건 진짜 참 대단한 분입니다.